지난주에 박명수 교수님 갑자기 KBS 호출을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바람에 제가 시간을 조금 벌긴 했는데 오늘 제가 최대한 하여튼 정리한 걸 이렇게 같이 좀 나누고요. 끝부분 조금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거는 제가 구두로 저기 올려주신 이 파일을 보고 간단히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라는 아직까지 출판이 안 된 내용들인데요. 예, 따끈따끈한 원고 어쨌든 처음으로 다루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아, 예, 예. 예. 예, 한국의 근현대사가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우리 한국의 지금 이념적인 갈등이나 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저희가 자유역사 포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은 여기 4번에 해당하는 한국 근현대사와 대한민국이 조금 우리의 주안점이 되겠지만은 이제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역사가 발전하게 된 과정들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보는, 근데 이게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쪽만 근현대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어떤 흐름 안에서 왔는지 그게 아마 대비되어서 흐름 안에서 우리가 근현대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한 국가로서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문명의 변화와 중화질서, 제목 그대로 이게 크게는 한민족의 기원과 유교 문명의 유입,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의 한반도 동아시아 문명, 그리고 조선의 등장과 중화 문명의 고착. 예, 그리고 이제 보충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발전 과정에서 중화 문명, 그러니까 중국 쪽 대륙의 문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한민족의 기원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한민족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제 데이터를 역으로 추정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 빙하기 전 남쪽에서 올라온 남반계가 농업 중심의 남반계가 30%고요. 우리 한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빙하기 후에 유라시아에 흩어져 살던 북반계, 이제 수렵 중심의 삶을 살던 북반계 이주민들이 한 70%가 섞여서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단군을 통해서 이제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한민족은 중국으로부터 신민멍을 흡수하여 발전해 온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민족에게 중국 대륙의 유교 문명을 가져온 사람이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기자조선 대충 저 역사 공부를 깊이 있게 중고등학교 때 안 해가지고 일단은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제가 그냥 정리해서 읽는 수준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다 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요동에서 온 위만에 의해 정복된 후에는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멸망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유라시아 알타여족이고 샤머니즘이나 하늘 숭배를 하던 이제 그런 민족으로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대륙의 문화를 유입해서 이렇게 한나라에 멸망당한 이후에 본격적인 중국 대륙의 문화가 유입되어서 이제 발전해온 이제 그런 이제 과거를 초기 시대에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민족 형성의 기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후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문명을 보면은 이게 한반도에 이제 그 어,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문화의 영향이 거의 상당한 부분 대한민국이나 한반도에 국호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 시대에 국호를 써야 되는데. 네, 하여튼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그중에 이제 유교의 영향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불교의 영향, 그다음에 도교의 영향, 뭐 종교라고도 볼 수 있고 이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교의 영향이 많이 받았고 불교는 이제 당시에 인도 불교가 번성하면서 이게 중국과 이제 한반도까지 유입된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도교의 영향은 중국 전통 종교로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은 이제 이런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조금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불교가 이제 처음 유입이 되었고요. 이제 삼국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반도의 중요 종교가 불교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이 훨씬 더 강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고려 시대를 넘어가면서 종교적으로는 불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등장이 이제 그 뒤에 있게 되는데, 요 조선은 중국 문명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유교 중심의 중화 질서에 속하여서 유교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서 조선이 이제 중국의 중화 문명에 굉장히 더 훨씬 더 밀착되어서 약간 예속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대륙 문화를 받아들였던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이 이제 조선 시대와 다른 이전 시대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차별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쳐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원의 송나라 이후에 원나라가 이제 발행했다가 또 원도 이제 멸망한 이후에 명의 도움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중국의 그 제후국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스스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힘없는 약소국의 어떤 비애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원나라 이후 명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그리고 조선이 명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를 지키게 되면서 중화질서에 종속이 되고요. 이 중화질서라는 게 명과 이제 여기는 좀 제가 글자 오타인데요. 명에 사는 이제 함족이죠. 한족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에 기초한 게 이 중화질서 사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조선은 명을 아버지 국가로 받드는 아들 국가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중국은 큰 나라이고 대국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면서 조금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명예 멸망 이후에는 이제 명예 법통을 조선이 승계한다. 그래서 소중화로서의 중화 질서를 개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예에 많이 밀착되었고 그 사상을 깊이 받아들였고 스스로의 어떤 위치를 명예에 이제 좀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특별히 정치권에서 혹은 그 시대에 어떤 리더십에 있는 어떤 뭐 유림들이라든지 아마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명예의 어떤 상황 사상들을 그렇게 잘 개성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스탠스를 유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랑캐 세력이, 그러니까 명을 멸망시킨 게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를 오랑캐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면 하는 강력한 세국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 조선의 어떤 스탠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강의 안에 교안에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도표를 잠깐 참고하시면은 천축국이라고 인도 중심의 세계 지도가 있고 그 밑에 빨간 색으로 중화 사상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을 그러니까 조선을 동이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북쪽에 있는 그 몽골 계통의 어떤 그 민족을 그 북쪽이라고 그랬고, 하여튼 서쪽으로는 서융, 남쪽으로는 남만이라고 해서 다 이것이 오랑캐라는 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북쪽 동서남북이 다 오랑캐족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상을 조선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성한다는 게 조금 한 나라의 어떤 독립적인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약화된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당시에 조선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랑캐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랑캐는 이제 고비 사막 북쪽에 주로 이제 몽골 민족을 얘기하는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의 동부에 살던 몽골계 종족인 우량카이족에서 유래한 이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량카이, 이게 오랑캐라는 발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식의 발음으로 이제 굳어졌는데 그 의미는 그냥 야만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충 자료는 제가 리차오의 보충 자료를 찾았는데 리차오로는 이름이 이게 검색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배경은 나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혹시 되시면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중화사상과 관련해서 여기 그 보충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대로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시간 배분에 제가 자신이 없어서 하여튼 여기까지가 우리 조선 시대의 그 간단한 맥락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중국의 그 중화 질서와 연관되어서 조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오게 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요 끝부분에 16세기 임진왜란은 조선을 중화 질서에 더욱 종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중국의 어떤 도움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도움을 기대하게 되면서 아마 더 종속된 이제 그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북아 질서와 그리고 조선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화 질서와 만국 공법의 새 질서의 등장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는데 전통적인 중화 질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교가 성리학적인 이제 그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관을 형성한 것이라 이게 이제 중화 질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교하면은 이제 성리학 이제 그리고 그 성리학의 바탕을 둔 중국 중심의 어떤 질서를 강조한 게 전통적인 중화 사상이고요. 그다음에 천자가 지배하는 이제 중국, 그러니까 대국으로 이제 생각하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여러 제국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중화 질서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안정을 누린 것을 추구했던 게 그 당시 조선의 어떤 4대 사상이고 그런 이제 그런 흐름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게 조선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개인을 중시하는 16세기 종교개혁 정신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가 간의 동등 권리를 표방하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 당시에 이제 서구 유럽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서구 근대 시민 정신이 이제 개인과 국가의 그 천부인권과 이제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상들이 시민 정신들이 이 서구의 어떤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와 과학 영역에서 이제 자유시장과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며 산업혁명과 번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요게 이제 18세기, 16세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유럽 중심의 어떤 영국이나 프랑스 이제 나라들이 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게 동부가 이게 동양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우리가 역사를 대충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 이런 기존의 서구 세력과는 또 조금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르게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수교를 하게 되고 어쨌든 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담은 만국공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만국공법은 이제 오늘날을 말하면 세계 질서, 세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국제법이라고 해요. 예, 만국공법은 오늘날을 말하면 국제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만국공법을 이제 처음 저술한 사람이 헨리 휘턴이라고 하는 1836년에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서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국제법이 조금 일찍 발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세계의 그 부류로 모든 국가들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문명을 수용한 서구 국가를 얘기하고 이 문명국에는 대상으로는 상호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고요. 그다음에 반문명국이 있는데 서구 문명을 갖지 못한 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을 주로 이제 요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기 목사님 소리가 좀 끊겨서 들리는데 그래요? 그럴까요? 아마 이거는 인터넷 상황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는데요.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예, 계속. 네, 잘 안 들려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하여튼 이런 나라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제사회 질서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만국공법 국제법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반문명국으로 규정한 나라들에 대한 이제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만국으로 분류한 나라들인데 국가로 거의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나라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정복하는 사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해서 이제 그 나라들마다 이제 다르게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 식민지를 개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 등장한 이제 유럽 그리고 러시아, 미국이 이제 이 세 분류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18세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동북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가 이제 19세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강제로 개화가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영국의 그 1940년대 영국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결과 상해미 여러 항구가 강제로 개항이 되고 58년에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천진 조약을 맺으면서 더 개방이 가속화되고 그다음 60년대 북경까지 진격하면서 이제 청나라는 큰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결과 이제 북경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화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게
우리 이제 조선에게서는 좀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진 정책을 통해서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도가 제가 잘못 기재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1689년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진 이제 러시아의 동직 정책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맺어진 조약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인데 러시아의 동진 정책을 통해서 네르친스크 조약이 약간 이제 국가 간에 이제 무시하고 싶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중국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약간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이제 그런 조약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8년에 강동 64둔을 제외한 해륜강 북쪽을 전부 러시아에 내어줄 정도로 이게 이제 아이온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러시아 세력이 강하게 그 대륙에서 이제 남하 정책 혹은 동진 정책을 펴면서 중국에 약간 위협적인 이제 그런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급기야 이제 60년 이제 러시아가 아마 요 과정은 이제 그 여기 그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북경까지 진격을 하면서 북경 조약을 맺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재를 빌미로 연해주까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중화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 과정을 이런 서구 세력의 어떤 동북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같이 또 개입되는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 영토를 계속 탐내면서 남동 정책을 펴고 있고, 프랑스는 전통적 식민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주된 이제 국교인 천주교를 전파하는 것을 고유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정통적 식민지 획득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의 어떤 한계점을 경험하면서 통상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도 강요하지 않는 이제 프랑스하고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보다는 그래도 영국이 조금 더 우호적인 이제 그런 국가로 이제 관계에 설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미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 위에 러시아나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훨씬 더 차별적인 정책, 대외 정책을 펴면서 1844년 중국과 조약을 통한 교역을 맺게 되는데 그 뒤에 54년에 일본과의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근데 미국의 정책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중국의 내부 문제 개입을 배제하면서 아편도 이제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미국과의 어떤 그 조약이나 어떤 이런 체결들에 있어서는 큰 어떤 메리트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게 되는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달리 국제적인 중재 시 영토 요구도 안 하는. 그래서 1860년 미중 간 새로운 조약을 맺을 때 1조에 주변 강국에 의한 부당 대우 시 미국이 거중 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중 조정이라는 게 가운데 있어서 평탄한 이제 조정 역할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요게 이제 동북아 상황에서 유럽이나 러시아, 미국이 각각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중국과의 이제 수교를 맺게 되느냐, 이제 그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화 질서는 굉장히 많이 크게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서구 국가들과의 수교로는 변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의 외교관이 베이징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기독교 선교가 보장이 되고요. 외국인의 중국 내지 여행이 용인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틸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고 내지 선교가 상당히 활발하게 천여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내지 선교에 발굴되어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고 여러 지역의 개항장이 만들어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중국도 이제 본격적인 세계 질서의 편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일본의 서구 질서 편입인데 그 당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은 뭐 거의 오랑캐였고 변두리 국가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서양 문명을 수용하게 된 국가로서 빨리 발전하게 되죠. 이제 뭐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의 함대가 일본에 53년에 파견되고 54년에 미국과 하친 조약을 맺게 되고 58년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68년 명치유신이 시작되고 73년 중국과 만국공법 질서에 의한 조일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여기 올려주신 자료에는 조일 조약으로 되어 있어. 73년 중일조약이에요, 중일조약.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73년 조일 조약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중일 조약으로. 일청조약이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일청. 청나라니까 그 당시에는. 예, 하여튼 잘못 평일, 썼어요. 예. 조약을 체결한 이 실의 어떤 연도를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빨리 문물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북아 일본과 중국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조선인데요. 이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서 이제 개화가 되고 세계 질서에 편입이 됐는데 이제 중국만 바라보고 중화 질서를 개성한 나라로 이렇게 자처했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개국 이래 중화 질서 중심의 조선이라고 했더니 19세기 중엽 이래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 조선도 역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일본은 이제 서구 문명 수용 후 서양 제국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했던 방법을 모방하여 조선에 접근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연해주 이남의 한반도 교두보화를 위해서 세계 진출을 노리면서 또 접근을 하고요. 중국은 전통적인 중화 질서에서 더 나아가서 조선을 자신의 속국으로 아예 속국화하려는 정책을 펴게 되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조선의 과제가 있는데 이제 주변 삼국의 간섭을 이기고 어떻게 근대 국가로 발돋움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조선 후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전만큼 조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조선도 중국이 이전과 다른 그렇게 큰 나라,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편이었던지 중국의 조언을 받게 되는데 이제 중국이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면 여러 나라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미국이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낫더라. 이제 이런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연대해서 일본과 러시아의 간섭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이 극동 나라들 간에 그 문제들에 깊이 개입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기보다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조선을 돕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외부의 러시아나 뭐 일본의 어떤 또 중국의 어떤 이런 그리고 서구 열강들의 외세와 싸울 그 능력이
물리칠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흥선대원군이나 고종이 굉장히 그 외교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바람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후기 마지막 후반기에 조선의 가장 그 대외 관계 속에서의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흔들리는 조선 사회와 새로운 움직임.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 조선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조선 사회가 기존 질서가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중국이 중화 질서가 붕괴되었던 것처럼 조선도 역시 이전의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고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패배하게 되고 황제는 피난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이 사실이 조선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심각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존 사회 질서 유지하던 이념인 성리학이 이제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사의 기초였던 양반상놈으로 구별되던 반상의 구별이 퇴조가 되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노비의 비율이 17세기에는 전체 인구의 4할이었는데 10명 중 4명이 노비 계층이었는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1할로 10명 중에 1명으로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회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식량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농지가 필요하게 되면서 개간을 하거나 하면서 자연이 황폐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농체제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노비가 줄어드는 이 과정과 맞물려서 평등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관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런 이제 부패 환경 속에서 농민들은 반란을 계속 일으키게 되고 진주빌란이 대표적인 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서 그 대비인 조대비가 1864년에 그 몰락한 양반 집안인 이하응의 아들을 양자를 삼아서 12살에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하응은 우리가 아는 대로 흥선대원이고 그 아들이 양자로 이렇게 왕위에 계승하게 된 아들이 이제 고종이죠. 그래서 실권을 그 이후에 이제 대원군이 실권을 잡게 되면서 대원군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개혁을 했는데 그 방향성이 서구 사상을 수용하기보다는 지방 투호 세력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 체제를 이렇게 수립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종이 즉위한 고 1864년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당시에 동학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회적인 환경과 변화 속에서 동학이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면서 이제 각광을 일부 지역에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동학이 일으켰던 최재우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의 천주교를 통한 조선의 식민지화 정책을 펴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 전파와 통상 요구 및 선교 기회를 이제 엿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고종이 즉위하게 되는 이제 그 해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믿고 의지했던 중국이 먼저 이제 서양 제국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내정 간섭하지 않는 미국과 조약을 맺도록 옆에서 제안하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이제 이런 복잡한 국제 어떤 질서가 재편되면서 이제 조선의 바깥 외부 환경도 이렇게 그리고 내부 환경이 어떻게 정치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사회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동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모 이제 장관이
죽창을 들고 뭐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동학이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1860년 전후하여서 국제사회와 동요하는 민심을 반영한 민심입니다. 새로운 종교로서 동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1860년 최재우가요. 그리고 당시 조선 사회의 여러 모순을 지적하면서 동학이 등장했는데 동학의 입장은 서구 문명과 전통적인 사상을 새롭게 잘 통합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는 게 입장이었는데 그 핵심 사상은 인해천 사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제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 표방을 하고 나섰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만이 이제 호응을 받는 듯했는데 결국에는 유교의 성리학적인 이제 질서가 대립되면서 1864년에 혹세무민하는 서학파로 몰려서 결국에는 고종 1년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물론 이제 동학이 혁신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인간평등.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는 그 당시에 이제 노비계층이나 또 이렇게 그 관리들의 행포에 어려움을 당하던 일반 농민들이나 이제 피지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비 계층에서는 굉장히 아마 호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계는 뭐냐면은 서구의 근대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수용하기보다는 동양사의 뿌리 깊은 도수를 의지함으로 대안이 결국 못 되면서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감독을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읽어본 분 계시면 나중에 조금 언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천주교가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천주교는 우리가 그 조선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먼저 일찍이 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근데 본격적으로는 1784년 이성운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후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천주교 선교 자유가 허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흐름을 따라가고 수용하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대원군 집권 후에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러시아를 견제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원군이 그 천주교를 포교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의 그 종교인 천주교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선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가능했는데 나중에 이게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러시아가 위협하는 것들을 완화가 되었고 그래서 굳이 프랑스와 긴밀하게 협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처음에는 천주교를 수용했는데 나중에는 반천주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조선 내에 유림들의 반대가 굉장히 더 강화되면서 대대적인 이제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천주교 신부 9명이 죽게 되었고요. 조선의 천주교 신도가 수천 명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이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제사를 허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신교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이 개방해야 되는 이제 필연적인 상황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중국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미국이 조선을 식민지화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 강대국들을 어느 정도 견제해줄 수 있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미국을 제안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미국과 이제 수교를 맺게 됩니다. 조선의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고 미국은 이제 조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조선에 진출하게 되었고 미국 정치 제도와 문화가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이 과정에서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침략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강요하기도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미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신사적으로 스무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덜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사들을 수용하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잘 수용하게 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수용하면서 이게 조선에게서는 이제 좋은 이제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이제 일제 치하의 독립협회와 3.1 운동을 구체화하는 이제 그런 영향력들을 미국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들을 가지게 되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한국은 이제 근대와 현대사를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서구 질서의 등장과 민주공화국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된다. 민주공화국이요. 여기서 이제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서구 질서가 등장하면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중에 이제 중국이 그랬고요. 미국이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이제 영향력이 우리 한반도에 점점 축소가 되고 미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륙 문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치 제도적으로는 유교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불교를 우리가 유입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불교마저 쇠퇴하면서 유교가 성리학적인 어떤 중화 질서가 완결된 어떤 세계관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교가 정치와 종교 모두에게 주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념적으로. 그 과정에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중국 대륙 중심의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서 서구 질서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이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구 질서는 뭐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이 과정에서 조선과 충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독립을 통한 형성된 민주사회가 영향을 그러니까 가져오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동건국가인 조선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이 한국의 근현대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지만 그 내용이 이 근현대사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앞으로 강조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한반도에 서구 문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개신교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면서 운영하면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육열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발전하게 되는 기초를 닦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의 패배 이후에 미국을 경험한 인물들이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독립협회 중심으로 한반도의 중화질서에서 해방되어서 근대 서구 질서로 편입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19년 우리가 일제치하 때 3.1 운동을 통해 서구의 근대적인 가치인 독립과 자유를 강조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군주제가 아닌 이제 민주공화제 기반의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근대 서구 국가, 민주국가를 세울 것을 원천하에 선포한 일련의 활동으로 오늘날에 우리 이제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이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제 수립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그 과정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건국이 되고 발전하게 되는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되면서 일본의 식민지에서 한반도에 이제 해방이 드디어 찾아왔고요. 48년 8월 15일은 한반도 우리가 남쪽뿐이지만 어쨌든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등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남쪽 부분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드디어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6.25의 분단의 아픔에도 남한은 서구 질서에 빠르게 편입되어 근대 시민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노력도 하였고, 또 미국의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근대 시민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 나라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념이 잘 정립돼야 되고, 그 나라의 기초인, 그리고 국가 안보가 확립돼야 되고,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확립돼야 되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념과 안보 쪽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말도 안 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우리가 아는 대로 추진하면서 절대 빈곤의 가난을 극복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제 정권을 거치면서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에 학교에서 제가 부산 서면에서 가까운 학교인데, 학교 그 바깥쪽에 담 너머로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가면서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그 서면이 한 1km 남짓 안 되는데 그 소리가 학교 담장 너머로 울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이 되었고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민주화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북방정책과 노태우 대통령 때 구공산과 교류를 통한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난 정권 때 많이 아쉽고 의도적인 이제 그런 역사의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있어서 두 대통령 역할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폭넓게 깊이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걸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 걸림돌은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아직도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그런 영향력들인데, 첫 번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주의가 더 이렇게 극복되어져야 되는, 물론 이제 지난 과정,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이제 극복이 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이 봉건주의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시골에 진주시로 지금은 편입이 되었는데, 지수라고 이병철 회장이나 누굽니까, 삼성의 이병철하고 LG의 구윤혜 씨, 같은 초등학교 동문입니다, 제가. 좋은 초등학교 다녔네. 이수 초등학교. 저희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 LG의 그 한옥으로 지은 별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하여튼 그 시대에 그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해야 했던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아직도 그런 의식이 그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어떤 면 때문에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해야 되는, 그리고 머슴살이를 해야 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그 이게 그 계층에 대한 의식이 약간은 아직도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세대를 이해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예, 하여튼 중국의 이런 어떤 그 중화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복벽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에서 조금 더 탈피해야 될 것 같고, 한반도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근대 문명으로 나아가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세력과의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완화되고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민족은 유교적 봉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예, 하여튼 중국과 일본과의 이 역학관계 안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봉건주의를 극복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또 반대급부로 일제의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인 일본의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근대 문명을 전해준 건 사실이고, 근대화에 결과론적으로 많은 도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독립적인 민족으로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저희 할아버지 혹은 큰아버님 뭐 이렇게 세대 그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일본에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밀항을 해서라도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오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간간히 들었었는데요. 예,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일본에 남아 있지만,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좀 무시하는 이런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절에는 그 일본의 그 발전한 경제 기술 문명 때문에 어떤 그런 가지게 되는 어떤 열등의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회복해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대동아 공영권은 사실 중국의 중화 질서를 일본식으로 변형한 것이었다. 결국에는 일본이 되었던 뭐 중국이 되었던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해야 될 그런 이제 장애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소련을 통해서 결국 이제 자리 잡은 이제 공산주의의 영향력인데요. 어쩌면 아마 이제 세 번째가 지금 현실의 한국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특별히 전 정권 때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되는 플로레타리아 세계를 만들 것을 주장하는, 조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민노총이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방 직후 북한의 진주한 소련을 통해서 결국 남한만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북한은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서 공산 체제 하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통일을 결국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한계 상황들이, 지역학적인 어려움과 사상과 체제적인 극복해야 될 이제 장애물로, 이제 이 세 가지가 오늘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걸림돌이자 앞으로도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걸림돌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한국 근대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유선거를 하지 않았고, 유엔의 결의를 부정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되었고, 저는 국토 안정론에 대해서는 못 찾아봤습니다만 시간이 끝에 조금 모자라서, 하여튼 북한 정권이 국토 안정론을 내세우면 적화 통일을 아직도 꿈꾸고, 결국에는 그 뒤에 소련을 뒷배로 해서 혹은 중국을 뒷배로 해서 아직도 남한의 어떤 적화 여욕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립 구도 속에서
결국에는 북한은 후진적인 폐쇄적인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고, 아마 북한도 여전히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중국 혹은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숭상하는 그런 국가들과 연결해서 앞으로 계속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개항 이후에 어쨌든 남한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를 공산주의와 봉건주의 결합인 북한 사회를 개방시켜서 근대적인 시민국가를 만들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 시점에서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되는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역량들을 굉장히 소모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국내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남한 자체 내에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역량과 에너지도 굉장히 소모시키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소모시키고 있고 그래서 또 역량을 키워서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들을 우리가 좀 이제 추려서 보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은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조선은 이제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흥 사대부들이 유교 국가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개항 이후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 시민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제 이 세력은 유교적 봉건주의, 일제 식민지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새로 들어온 기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삼으며 급격한 혁명보다는 대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시민계급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의 어떤 조선시대나 그리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보다는 덜하지만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에 우리가 둘러싸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어떤 이제 사상들이나 이념들은 배제하도록 극복하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과 맞대어 있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들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이념을 모토로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있는 주변의 어떤 그런 국가들과 관계 설정을 잘해서 특별히 이제 자유세계와 연대를 강화하고 원칙이 있는 교류, 아마 이것은 중국을 러시아를 염두에 둔 원칙을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져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시민의 어떤 천부적인 권리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나라를 그 기초를 굳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특별히 건국 세력들의 그 좋은 자산들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읽는 것 중심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이상 우리 일과 첫 번째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제가 너무 오버하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그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일단 구자총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그 범위가 보니까 그냥 총론적인 의미로 건국까지 쫙 다루네요. 가볍게 다루고 그다음에 다음 2장부터는 일제시대 디테일하게 챕터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고조선에서 건국까지 이제 한번 러프하게 이렇게 쫙 다루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전체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할게요. 네. 이 교과
이 책이 한국 근현대사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오늘 얘기한 것은 사실 총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개항 이후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사를 한번 개관해보고, 그다음 19세기의 그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다음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방대하게 뭐 선사 시대부터 그냥 오늘날까지 얘기해서 뭐 아주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민족이 그 시대마다 다른 사상이랄지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가면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유교를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고려인이 따로 있고 조선인이 따로 있고 한국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 우리 한국 사람은 뭐 고정적인 게 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일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은 그 당나라 시대하고 원나라 시대가 우리가 그 국제 질서와 많은 관계를 맺었는데, 다 그게 중화중심적인 세상이 아니었어요. 다 당나라도 국제 교류를 많이 했고 원나라도 국제 교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는 중화 질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운명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긴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렇지를 않았다. 이렇게 중국에 그냥 아주 종속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우선 우리 목사님, 구 목사님 아주 그 잘 요약을 해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서로 뭐 토론하면서 또 제가 또 보충할 말 있으면은 보충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네. 여기 박명수 교수님 저자가 바로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박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박명수 교수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일장에 보면 한 민족이 북방계 70, 남방계 30%로 이제 형성이 됐다는데, 북방계는 유라시아 지역은 알겠지만 남방계는 지금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 이 시기는 문헌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 유전자를 통해서 DNA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보면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말레이시아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황해바다, 서해바다 이것이 다 육지였대요. 그래가지고 글이 연결돼가지고 온 족속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DNA가 약 3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몽골이나 이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는 것이 70%다. 이렇게 지금 요즘 얘기가 그런 유전자를 통한 우리 민족의 그 뿌리에 대한 그런 연구가 요즘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인용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저희가 지금 다음 세대 역사 캠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김정희 사모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 교재를 저희가 이제 하게 돼요. 홀리원 코리아에서 민주시민단이 이 교재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에 대한 설명에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정확히 표현을 못 찾겠는데, 약간 중국의 속국,
그렇지. 네,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김정인 사모님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예.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속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시진핑이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만났을 때도 한국이 우리의 속국이었다. 근데 중국의 사관을 우리가 그대로 그걸 수용해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그때 당시 동아시아 주변 그 번국들이 다 있었고 종주국과 번국 이 제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막 그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는 것보다 약간 느슨한 관계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 속국이란 표현을 우리가 굳이 애들한테 그렇게 직접 가르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조선 사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그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 천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늘의 기운이 중국의 천자에게 임했고 천자의 기운이 조선 제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이제 천륜적인 관계로 이해하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식을 독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자식도 독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아버지의 나라고 조선은 아들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근대적인 사회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최남선도 그 김희독립선언서의 사상은 다 근대적인 서구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독립국이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독립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특별히 세종대왕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동아시아 국가 전체에서는 중국 문명이 중심이 되는 그 중화 질서에서는 독립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본과 싸우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독립국이었다. 이게 이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독립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저는 그것이 뭐 크게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 국제 질서가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것을 있는 대로 설명해 주면 나는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종번국, 종주국과 번국, 종번제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국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일제시대 우리가 뭐 식민지 아래 있던 그거랑은 좀 다른 제도인 것 같아서 종번국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구의 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하고는 다르지요. 말하자면은 그 속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속국이라고 하는 말보다 속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조미조약에도 원래는 속방이라는 말을 넣으려고 중국하고 조선 넣으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못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속방이라는 말이 더 근데 방자가 나라 방자예요. 속방이나 속국이나 그 같은 말이고 큰 틀에서 본다면은요.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나라 국이 중국은요 국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하나의 그 천하지 천하. 그리고 천하 안에 작은 나라들이 여럿이 있는 것이고 작은 나라는 중국의 천자가 책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는 국가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천자는 국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늘을 대신해서 온 세계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서양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식민지 그 제국주의와 식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이 동양 사회에서의 그 천하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 그 자식을 어떤 면에서는 독립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양적인 개념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독립했냐? 부모로부터 자식이 너 독립했으니 네 먹을 거 네가 알아서 해야 되냐? 어떤 때는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되느냐? 그럴 때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카테고리에서 이 동양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 질서가 다르고 서구 질서가 다른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 사회는 그 당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질서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지금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그래서 청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청나라가 절쳐보는 우리 형제라고 했다가 더 힘이 세지니까 우리 아버지 나라로 부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나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중국에 와가지고 천하질서가 서구의 대국주의와 식민지의 관계냐?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때는 긴 것 같다. 뭐 서로 논란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중화질서라고 하는 특수한 질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는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결국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긍정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어떤 사관적인 측면으로 기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교과서 문제나 우리나라의 사관이 민족주의적인 사관, 또 민중 중심의 어떤 이런 사관을 이제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어떤 이런 사관을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이나 다른 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 반응, 뭐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넣느냐라는 부분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셨는데, 교수님의 어떤 이 시각에 대한 다른 학자들이나 일반적인 반응들은 어떤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내 이런 주장들이 아직 뭐 학계에 뭐 크게 내가 뭐 큰 한국사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뭐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역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모임, 그런 데서의 반응은 좋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교과서의 지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상당히 그래도 공감해 주더라고요. 순수한 역사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이제 역사학자들과의 이런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 어쨌든 KBS에서 부름을 받은 걸 생각하면 교수님의 영향력이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의 어떤 목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래도 꽤 어떤 인정을 받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떤 힘을 잘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조금 든 생각인데, 왜 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조선시대에 와서는 똑같은 민족인 우리 한반도 민족이 왜 중국의 성리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간 종속적인 자기 비하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어떤 국력 차이에서 오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 큰 나라로부터 힘이 약하니까 큰 나라로부터 좀 보호를 받으면서 그 나라에 거하려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지혜로운 전략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성리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깊이 있거나 이 체계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한번 매력적이거나 뭐 좀 탁월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중국 대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이 혼란스럽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실 고려 초에 왕건이 나라를 만들 때 중국은 그 당시에 당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었고 송나라가 아직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아직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 사이에 있어서 때때로 고려의 왕은 자기 자신을 천재라고도 했다고. 왜냐하면 중국에 누가 이렇다 할 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중국의 중심 세력이 없을 때 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중국 대륙에 아주 분명한 중앙 집권적인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조선 운신의 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하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에는 이미 중국에 조선의 이성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맞서서 싸우기 어려운 그런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럴 때에는 중국과 맞서서 싸워서 지는 것보다는 옛날에 원나라에게 적당하게 순종을 해서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유지했던 것처럼 오히려 조선도 중국을 섬김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판단이 있었지 않나. 그리고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엔 지혜로운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에서도 강한 나라에게 약한 나라가 뭐 협조하고 혹은 때때로 순응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성리학적인 이념으로 철학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힘센 나라니까 힘센 나라, 우리는 약하니까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이 힘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건 천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약했어도 자식이 아버지의 힘이 약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놓게 되니까 말하자면 명나라가 청나라에서 망해도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황제의 그 위패를 조선에다 모셔놓고 조선에서 그 명나라 천자를 섬기고 우리의 그 적통을 이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이 어떤 면에서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처럼 계약관계, 정치적인 계약관계로 바꾸어지면 괜찮은데, 이것을 유교적인 교리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큰 실수였다. 그래,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큰 나라고 우리나라가 힘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어느 정도의 그 타협 아래서 미국 얘기도 듣고 우리 요구도 하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미국을 아버지 나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더 힘이 세거나 미국이 또 우리한테 잘못할 때는 우리도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성리학적인 철학적인 관계로 바꿔놓는 것이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조선 후기까지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요, 중국 중심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한국 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조선에서 쓰여진 모든 소설도요, 조선의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도시 같은 거 다 중국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그려지는 그림도 한양이라고 그려진 그림이 다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선집인데 그걸 중국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중국 문명권이라고 하는 문명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큰 문명 아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옛날에 본다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근대 문명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역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유교의 성리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조선은 중국을 섬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 자체가 송나라가 이제 원나라하고 그 중국 사람들 자존심이 센데 저기 원나라한테 송나라가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인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배타적인 것으로 나가게 됐다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중국이 하나의 세계다. 사실 그 명나라 이전에 있는 원나라만 해도 세계에 얼마나 교류를 많이 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교통적인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원나라 아니에요. 그만큼 세계적인 국가였다고? 당나라도 그 세계적인 국가였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은요, 중화질서라고 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메인 것이 조선 몇백 년인 것이지, 고려시대도 그렇고 통일신라 시대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제 일장에 그런 얘기를 쓴 것은, 앞으로 우리 정말 한반도 역사를 보다 그렇게 세계와 관련되어서 설명하게 될 때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가 옛날부터 그래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다. 옛날부터 우리는 중국을 섬기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번국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리학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예, 그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설정했다는 거죠. 중국이 막 너네 우리 선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중국도 이제 강압적으로도 했고 우리도 알아서 기기도 했고 그랬으면 농담 삼아서 서구 세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머리 숙이든지 아니면 납작 엎드리든지 두 개의 선택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건 압도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선의 경우는 그냥 아예 납작 엎드린 것이고 고려 초의 경우는 약간 눈치 보면서 좀 버티면서 엎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중국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생겼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얘기를 나는 우리 근현대사 하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를 볼 때에 지금 이런 그 이전의 역사와 지금 역사가 다르다. 근본적으로 판이 달라졌다. 세계를 보는 판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앞부분만 내가 썼고 뒷부분 또 딴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관성 있게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또 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4페이지에 그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조선의 과제에서 이제 만국공법 얘기하실 때 이 문장 보고 조금 제가 기존에 저는 이제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까 만국공법의 기본적인 평등이나 주권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만국공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국공법의 주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명.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이제 그 네덜란드의 뭐 그 국제법학자가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 사람이 이제 좀 쉽게 써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도 번역되고 그런 것인데 근본적으로 만국공법은 이게 사실은 또 저기 동아시아의 유교 중심의 중화질서나 만국공법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만국공법은 제일 첫 번째 서문에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교류할 것인가를 적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서구 세계가 워낙 힘이 세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유럽에서 만들어준 기독교 세계 사이에서 있었던 법이 전 세계적인 법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도 이제 약간씩 달라져 가는데 제일 처음에는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얘기했지만은 점점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사라지고 보다 보편적인 용어로 그것을 쓰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만국공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일선의 민족자결주의 같은 것은 나라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뭐 문명국, 반문명국, 뭐 미개국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을 철폐하고 모든 나라는 같은 입장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런 19세기의 그 만국공법과는 다른 보다 보편적인 그 작은 나라의 독립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로 미국이 주도해서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야 뭐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근대적인 쪽으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저도 이제 좀 한마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결국은 역사관 싸움이잖아요. 그럼 이 갈등 속에서 지금 시대는 어떤 역사관을 요구하고 있는지 나가야 되는지 또한 지금 이제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관을 거쳐왔는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현대사를 지금 현재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거기에 대항하는 그 조선의
뭐 민중이란 민중 혹은 조선의 민족주의 이렇게 서구 제국주의 대 조선의 민족주의 이렇게 대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구도로 지금 현재 한국 근현대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도가 오히려 봉건 질서에 매였던 조선 사회를 서구 근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점 발전시켜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인 측면으로 근현대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과제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근대적인 개념, 개인의 인권이랄지 소유권이랄지 혹은 남녀 평등이랄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한국 문명을 고유한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떻게 서양에 의해서 망가졌는가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랄지 그 미국의 입김이랄지는 다 부정적이지만 개인의 인권이랄지 남녀평등이랄지 또 그다음에 독립국이랄지 이런 개념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조선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중국의 주자 성리학 입장을 받아들여서 조선 사회가 변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왜 새로운 19세기 말에 서구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여서 조선사는 사실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유교화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었다면 왜 근현대사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근대화되는 과정으로 왜 설명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유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서 왜 기독교는 긍정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한국인이 아니라 고려인이 따로 있고 조선인이 따로 있고 한국인이 따로 있다. 각 시대마다 역사는 달리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의 룸이랄지 서구 문명에 대한 룸을 확보해서 그걸 보다 긍정적으로 근현대사를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양기성 목사입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의 책을 제가 산 거 있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구자충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조 목사님의 그 질문과 박명수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 폭넓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책이 제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고 싶고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본이 되는 책, 그 제목이요. 책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집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우리 오승철 목사님이 다 보내줬을 네,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카톡으로 받은 게 있거든요. 예. 그 원고죠. 예. 네, 단톡방에도 자료 참고에 저도 내년 6월 6일 날 발표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좀 습득하도록 그렇게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 네, 출력해서 오승철 목사님 사용하시면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전에 받은 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이기영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김춘모 목사님 오셨네요. 김춘모 네. 목사님 혹시 인사하셨나요? 처음에 네. 아닙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요. 일정이 쭉 이게 5월 1회로 쭉 내년 10월까지 돼 있잖아요. 너무 이게 긴 게 아닌가 싶어서 텀이. 좀 그렇게 저도 느끼긴 했어요. 네. 그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건 약간 아쉽긴 합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뭐 사소한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북한산 자라 카페 자주 가는데 카페가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마당도 막 야외 마당이 있고 근데 무슨 정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카페에 큰 마당 옆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관우를 기리는 관우사당이에요. 세상에 관우를 기리는 거야. 그래서 뒤져보니까 관우를 기리는 사당이 우리나라 꽤 여러 군데 있고 공자 기리는 사당도 당연히 여러 군데 있고 뭐 동묘, 문묘 이런 게 다 그거잖아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죠. 왜 중국 사람 관우를 우리가 왜 모셔야 돼? 근데 당시는 그게 너무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우리나라의 지명 같은 것도 다 중국의 지명을 따라와서, 미국 가면은 그 영국 지명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 문명권 안에 살아왔다는 것은 그 흔적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조선 시대에 있어서 세계가 중국이었다면은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는 또 다른 더 큰 세계가 주어진 거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왔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문명, 더 큰 문명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근대 문화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보자 하는 거죠. 뭐. 예. 네, 양 목사님. 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째는 우리가 중국의 문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바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좀 새롭게 조명하고, 그 다음에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재조명이 필요하고, 주작 성량 나오는데, 이제는 거기에 매일 그런 필요성이 없고, 언제 다 아시는 대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 맹자, 도덕경 여기에 노자사상, 노장사상 매일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아멘. 구체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정말 기독교가 이제는 주체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좌파나 일단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자유역사 포럼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박명수 교수님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데 더 열심히 우리가 뭉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누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새롭게 조명되면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바탕에 그렇게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그 사관과 그다음에 뭐 일본 사관이나 중국 사관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자유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그런 사관을 필요로 하는데 일제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고 친일파들이 많이 남아있고 중국 4대 사상의 메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타파해 나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전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기독교에 바탕한 하나님의 그 사상이 놀랍다. 그리고 역사관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이것을 좀 교과서도 그렇고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그 일을 좀 감당해 주시고 자유역사 포럼이 정말 그렇게 저는 뒤늦게 승차를 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뛰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양 목사님 말씀하시면 항상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네네. 평신도자잖아. 한 가지 네네. 저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화 사상 중심의 어떤 유교적 사대주의나 일제의 어떤 그런 잔재들이나 그리고 이제 북한 공산 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한 지난 5년을 거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단톡방에도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내에 시진핑 도서관이 있잖아요. 네. 35평인가.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 그건 없고 중국에 지금 뭐 한한령이든 뭐든 사드 문제로 이렇게 한국을 갑질을 하려고 하는 중국에 그걸 볼 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중국에 대한 사대 아까 이제 그 관우에 대한 그것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사대와 공산주의가 지금 대중관계 속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주사파 정권에서는 대중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의 어떤 그 예속되고 그 흐름 안에서 주사파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국과 연결을 하면서 한국을 그렇게 그 종속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와 관련해서 보면은 북한보다도 오히려 그게 흐름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나라적으로 보면은 중국, 북한, 일본이지만 여기 책에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표면화 시켰을 때 모르겠어요. 박명수 교수님 좀 핍박을 받으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우려하면서 좀 그런 면들을 좀 해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제가 우리 저기 한미 수교 140주년 행사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네. 한국 기독교와 함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민족에게 가장 큰 위협은 지금 중국이 어쨌든지 간에 그 저기 오랫동안 이 동북아의 중심이었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중심 자리를 놓치고 오랫동안 일종의 말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모를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다시 등장해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단순히 공산주의가 아니라 중화주의와 공산주의가 믹스된 그런 사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반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드랄지 혹은 뭐 코로나랄지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시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서려고 하는 이 중국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북핵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미수기 140주년 하면서 우리 그래도 한미 관계를 그 중국에서부터 독립하려면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서방 세계와 연대를 강하게 해야 중국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저기 윤석열 정부가 자꾸 자유세계와 연대하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구 목사님 얘기한 것과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반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민주화가 돼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공산화되고 중화 중심적인 중국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인 것이지 중국이 다 똑같이 대등한 나라로 혹은 서로 평화롭게 민주적인 세상이 되면은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지요. 네. 일부 역사학자들은 서양의 민주주의가 없어도 조선 사회에서 민주주의적인 것이 있다. 세종이나 정조들은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거의 민주주의적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자꾸 지금 하는데 그분들이 그 시대의 유교적인 관념에서 훌륭한 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들 사상에서 오늘의 근대 대한민국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장점은 장점대로 얘기하지만은 그분들의 한계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오늘의 우리 그 기독교 문명의 기여가 되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가 오히려 근대 문명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다 그 조선 사회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소위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을 하면서 조선 사회에 다 있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조선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